채권보유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분을 찾아뵈러 왔는데 바로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 초 연말 되면은 좀 반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요? 경성의 시간.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 모든 주요 경제 변수를 예측하거든요. 네. 그런데 매월 말, 매월 초가 되면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델에서 제가 예측한 수치하고 실제 수치하고 야. 차이가 나면 네. 날수록 네. 더 겸손해지죠. 네, 그리고 또 네. 모델 수정해가고 네. 올 말 올 초는 그런 식으로 좀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유, 제가 왜 찾아왔냐면 미국 연준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예. 미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는 흐름도 있었고 예. 채권 부위 진행하다 보면은 채권의 전문가분들이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예. 예, 우려감? 예, 이런 예측도 좀 내놓으시고 그래서 이게 계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채권 투자에 적기가 맞나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저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예. 지금이 적기다. 예. 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는데요. 적정 수준을 미국은 훨씬 더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 결국 제자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현재가 채권 투자의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권이라 할지라도 예. 높은 수익률 이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채권에 입문해서 저도 이제 채권 부위 진행자로서 해보니까 정말 거시 경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예. 투자의 길이 열린다 이런 걸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혹은 방향키로 삼을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4분기 초입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팁 좀 주십시오. 예, 저는 모든 분들한테 채권 투자는 꼭 하시라.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채권을 공부하면은 현재의 경기, 미래 경기를 판단하고 또 전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의 경제 성장일 뿐만 아니라 물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채권만 예. 판단하면 현재의 경기, 미래의 경기, 경기 순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채권을 공부하시면 꼭 물가를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6월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8월, 9월 가면서 이 물가 상승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네. 9월을 정점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4분기 내년 가면서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만 좋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경기 침체라고 침체죠.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네. 예상하는 거는 네. 미국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비하는 비중이 무려 7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46%인데요. 네. 그런데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저축률이 낮아졌어요. 우리랑 완전 반대네요. 그거는 예. 저축률이 낮다는 거는. 네. 네, 그리고 임금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다 보니까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가 됐거나 혹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자 부담이 높아져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우리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 학자금 대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밀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이제 갚으라. 상환해. 네, 상환해.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질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적정 10년 국채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요. 최근 4.8%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4%예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 침체의 그 경로를 밟기는 할 것 같네요.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니까 네,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방 기금금리 9월 FOMC에서 보면은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 네, 그렇게 점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 2026년까지 계속 그 점을 찍어놨는데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올리더라도 한 번 올리면 끝이다. 네. 뭐 연방 기준금리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미국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미 국채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 네, 저는 우리 채권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더 빨리 낮아질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볼 가능성이 예.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명목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미국 물가가 높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미 명목 성장률 한 4%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더 낮다는 겁니다. 네. 우리 물가가 더 낮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미국 채권도 사셔야 되지만 우리 채권 사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사시려면 또 환율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달러 지수가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107까지 또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네, 달러 강세. 네,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거든요. 네. 그리고 100까지 떨어졌다가 107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죠. 그 다음에 순부채가 67%나 돼요. 네. 대순부채가. 네. 그래서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S&P가 신용등급 내렸고 최근에 피치가 내렸고요. 아마 조만간 무디스가 내릴 것 그럼 같습니다. 3대 신용평가가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리 예, 미국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예.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현재는 훨씬 더 건전해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인데 우리는 아직 50%도 안 되거든요. 우리 뭐 국채 참, 샀다가 예. 우리 정부가 충분히 만기되면 다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국채를 저는 좀 더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도 오군요. 미 국채보다 우리나라 국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조건이 왔다. 예. 그러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 봐야 할 경제 지표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네.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지만 물가가 제일 중요하죠. 뭘까요? 예, 금리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시간 손해를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 끝나고 점심, 저녁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면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대가가 금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버리고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다 나중에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소비를 참는 동안 물가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 네.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분기부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금리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경기를 볼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고요. 금융지수상에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봐야 돼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 한 단계 더 앞으로 앞에. 경기를 예.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이거는 그 매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니까요. 쉽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특히 물가가 금리에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물가를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예, 미국은 보통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내년 5월까지 현재 네. 수준 계속 유지했다가 6월부터 계속 내린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 시기가 내년 1, 4분기 중이 아닐까.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빨리 봅니다. 빨리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아마 내년 1분기 가면은 침체에 빠졌다는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데이터는 어떤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GDP인데요. GDP는 좀 늦게 발표하죠. 네. 네, GDP는 좀 늦게 발표하니까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용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고용 데이터가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네. 고용 데이터가 또 경기를 예고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요. 더 빨리 보고 싶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발표가 되거든요. 네. 가장 주간으로 빨리 벌 수 있는 지표니까요.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네. 기업들이 그 해고를 시작했구나, 경기가 안 좋겠구나. 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채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그런데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생각에는 회사채 투자하시기는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국채 국채가 투자하시고요. 답입니까? 은행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경기가 내년에 좀 회복되겠지만은 어려운 회사들이 살아날 정도로 그 정도 빨리 회복은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 평가할 때 등급을 갑자기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AA-다 예를 들어 BB 플러스, BBB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네. 이 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은요, 회사채를 발행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자금 수혈이 가능해서. 네, 우리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월 말 현재 909조 원이나 되거든요. 대기업들은 지금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 회사채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회사채 있으면 사면 되는데 그런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 안 하고요. 다른 회사들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네요. 네. 물론 리스크를 좀 감내하신다면은 지금 회사채 금리, 뭐 BBB 네. 거기서 안 망할 거, 뭐 앞으로 성장할 거 골라서 네. 투자하면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거의 7, 8%막 이렇게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런 것들은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은 저 국채 먼저 투자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은행채, 그 다음에 회사채 네. 이런 순서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국채에서도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거시경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네,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앞으로 3개월, 6개월 본다면은 네. 단기채 사시는 게 좋죠. 네. 지금 미국 2년 국채 수익률이 뭐 5.2% 안팎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더 먼저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른데 뭐 한 6개월 그 정도 보신다면은 지금은 미국 3년 국채 수익률 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5개월짜리 사셔도 되고. 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 보신다면은 뭐 10년이나 20년 네. 뭐 이런 국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가 대기업 사장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요. 예. 퇴직금이 꽤 많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네. 조금 더 보수적인 친구라 그러는데 그 퇴직금 가지고 우리나라 국채 10년하고 20년짜리를 전부 샀어요.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네. 좋은 지금 투자 팁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계시네요. 친구한테 아, 5년 지나면 당신이 정말 잘했다. 음. 네, 저는 5년 지나면 지금 4%인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이하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년짜리가 4% 2% 떨어진다면 채권 가격은 엄청 오르는 오르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 그 친구가 채권을 전부 사놓으니까 그 부인이 또 전화 왔어요. 이제 가까운 사이라. 네네. 가까운 사이라. 네. 아니, 저 남편이 전부 네. 채권만 샀는데 네. 자산 매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거의 몰빵을 한 게 약간 우려스러웠던 거죠. 네, 와이프 우려스러운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뭐 주식도 좀 편입해야 되죠. 네, 그런데 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저처럼 60대 중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정성이 제일 네. 중요하죠. 네. 안정성 측면에서는 채권 투자가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뭐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사실 안정성도 그렇고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매력이 채권에 있으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아, 노후 준비를 그 교수님의 그 친구분 예, 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채권부위 통해서 칭찬을 또 예.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점도 한번 짚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예금 비중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는 왜 필요한지 좀 근원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평생 그런 연구를 하셨잖아요. 3월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은 이거 자금순환 통계인데 우리 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네. 은행예금 비중이 46%입니다. 그래도 엄청 높은 겁니다. 사실. 주식은 21%고요. 네, 네, 네. 채권은 3%밖에 안 돼요. 너무 채권이 한때 2010년 그 무렵에 5 내지 6%까지 갔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거 채권 사면 계속 손해보니까 채권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예. 2.3%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그 3%까지 올랐는데요. 3%는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2%였어요. 80년대는 10%였거든요. 예. 머지않아 1%대 진입할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는군요, 거의. 예, 그러면 잠재 성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그렇게 많지 없는 않고요. 거. 우리 임금이 별로 안 오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임금이 도대체 오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유, 임금 참. 소득으로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자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행예금 비중이 46%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 은행금리가 작년에 5% 주고 그 이상도 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작년에 은행금리 하도 많이 주길래 제 하셨어요. 금융자산의 10% 정도를 은행에다 맡겼어요. 오. 저는 뭐 채권 투자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채권 사고 있습니다. 비중이 한 어느 정도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자산 중에 채권 채권 비중은 비중이 저는 주식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네. 주식이 한 60%, 네. 채권 한 20% 정도. 20%? 네. 근데 조금 더 늘릴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노후를 대비해가지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수록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고 근로소득까지는 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금융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은행예금 비중은 46% 너무 높더라. 미국은 14%예요. 네. 은행예금 비중이.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주식 비중 21%, 채권 비중, 특히 채권 비중 3%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많네요.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 음. 그리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채권 투자에 적기다. 예. 채권 대중화 시대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나 이런 그 현실의 문턱을 많이 좀 마주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 ETF를 사거든요.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쉽게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주식처럼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네. 채권 ETF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 ETF. 예. 네. 그거 사놓으면은 금리 떨어지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고 중간중간 네. 이자 소득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좀 하고 계신 분들, 금리 인하가 좀 빠른 시일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서 진입하신 분들이 사실 지금 손실폭이 좀 확대는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자산 비중 문제인데요. 네. 이미 많이 사셨다면은 네. 뭐 추가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만은 뭐 비중이 낮다면은 네. 충분히 지금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한 몇 %까지는 채권 비중이 좋다고? 저는 뭐 한 30% 정도까지. 30%까지 올라라. 네. 그 우리 교수님도 한 10%는 더 늘릴 더 여유 생각입니다. 룸이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채권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올해는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의 정점 무렵이다. 그렇죠. 여기서 올라봤자 금리가 조금밖에 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깨 수준까지는 예. 거의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기까지 거의 올랐다고 기까지요. 생각하는데 예, 막차를 지금 타야 된다. 이게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놓으면은 뭐 내년 내후년 가면은 금리 떨어지면서 네. 시세 차익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 그 채권부의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그 교수님도 직접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10대, 20대, 30대 구독자분들도 있지만 45세 이상의 구독자님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연령별 맞춤형 조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투자하려고 해도 그 연령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45세 이상 분이라면은 지금 거의 다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축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계속 채권 투자 권유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저는 뭐 45세라면은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올리시는 주식 게 비중도. 예. 그리고 이제 저처럼 60대라면은 채권 비중을 훨씬 높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연령별로 차이 나는데 아마 40대 중반쯤이라면은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주식이 한 70, 채권에 30. 네. 그런데 60대시라면은 뭐 거꾸로 채권에 한 70. 70. 그 정도로. 주식이 한 30. 네. 100을 가지고 이제 네. 투자한다면 네. 연령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이라면은 뭐 지금은 주식 비중,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네. 올 4분기 중후반, 내년 상반기 와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은행을 가감히 줄이시고 네. 주식하고 채권하고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5세 중반 이후, 그러니까 60대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 연령별로 맞춤형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팁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 지금 채권 투자의 적기는 지금이다를 주제로 투자 전략, 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거시경제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부의 식구님께 좀 마무리 말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네.
지금 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도 어. 싸졌죠. 채권도 싸졌죠.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 투자해가지고 부를 늘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금융시장 좀 공부하시고 이 기자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송을 마련했지 네, 않느냐. 맞습니다. 모든 거 국민이 금융민주주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음.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응원 정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채권이라는 콘텐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권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 주식과 채권도 다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희 네. 학생들한테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러니까요. 네.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본질을 꿰뚫어야지 네. 길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금리만 공부하면 경기도 판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채권 투자는 하시면서요. 네. 채권 투자 접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투자하면 우리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채권 투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채권부위에서 김영희 교수님 모셨지만 앞으로 경제의 큰 줄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좀 조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시지만 좀 시간을 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을 또 우리 식구님으로 저희가 또 항상 모실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그 금융 부자가 되자라는 목표를 좀 세워주셔서 좀 일할 맛 나고요. 예. 그리고 채권 부위를 진행할 맛이 난 것 같습니다. 그 김영희 교수님 콘텐츠를 보시는 식구님들도 김영희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매번 잘 시청해 주시고 채권 부위도 함께 좀 힘을 실어서 우리 겨실 경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금융 부자가 될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부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고요. 오늘은 이상원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님을 모셨는데요. 채권 전략 어떤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전략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1999년부터 있었고요. 리서치 활동은 2002년부터 주로 매크로하고 투자 전략을 담당해 왔으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상품 이거 담당한 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오랜 경력을 가지고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채권 시장에 네. 뭔가 좋은 꿀팁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네. 찾아뵙습니다. 오늘 좀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네. 있는 아이디어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채권 업계 계시는 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다면 채권 투자자분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같습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채권 시장 그리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거의 역사적 최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의 벤치마크 지수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바클레이스 글로벌 어그리게이트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채권 인덱스를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지수가 발표된 지 한 40년 좀 넘거든요. 40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동성 그리고 가장 큰 고점 대비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각 해당 기간 동안의 할인율로 산출한 가격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할인율이 높아진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결국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고 이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무님 말씀해 주셨지만 40년 만에 이런 변동성의 파고를 맞닥뜨리는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일 수도 있겠고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뷰가 좀 서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즉답부터 드리면 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이제 없다.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최소한 내년도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 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었던 것,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나 교란 요인들이 있었고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점,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에 있어서 기존에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를 하는 바람에 고용 시장이 타이트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요인이었는데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일단 유가는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고용 비용도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CPI라던가 아니면 코어 CPI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향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시장의 기대치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부분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쯤 전망을 한다. 이거 상반기로 또 당겨지고 뭐 그런 일은 없을까요? 경기가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네. 악화가 된다고 하면 네.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하강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주식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채권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만 떨어지기만 하면 네. 가격은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니까.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에는 좀 더 강세 요인이다,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 네. 그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네. 우리가 그래도 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일단 금리를 바로 인하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부터 일단 상당 기간 동안에는 금리 동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구간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 네. 더 이상 정책 금리가 오르지 않고 상당 기간 동결되는 구간, 그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동결되는 구간에서는 주식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고 과거에 채권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예, 예. 시장 금리가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네. 시장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일단 금리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이 쿠폰 이자율도 네. 괜찮잖아요. 채권 자체로도 매력적이고 일단 일드가 높아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거나 경기가 둔화됐을 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채권에 이제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니까 자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채권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런 운용사나 증권사의 자산 배분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드디어 채권이 채권다운 역할을 할 때가 왔다. 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채권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정말 지금 이제 투자의 적게 이걸 잘 살리고 싶거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고금리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박따박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없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인하되니까 이게 이제 나이스 타이밍으로 잘 어떻게 활용될까 네.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채권도 그냥 나는 현재 수익률 캐리로만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단기채도 괜찮아요. 최근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잖아요. 네. 아직 미국 10년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캐리 수익률만 가져가겠다.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채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 차익을 얻어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듀레이션을 늘려서 장기채로 이제 투자하시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엔 채권 투자도 ETF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ETF의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올해 ETF가 한 22조 정도 신규로 추가 설정이 됐는데 올해요. 올해 올해만 22조. 이 22조. 규모는 얼마나 큰 규모예요? 좀 실감할 수 있게. 실감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연초에 ETF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한 70조에서 75조 원 정도였거든요. 전체가 75조.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22조가 신규로 설정이 된 거니까 네. 매우 큰 그러네요. 규모로 설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대부분 ETF 하시면 주식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22조 가운데 올해 19조 5천억 원 정도가 어머머머 19조 거의 절대. 거의 채권형으로 아, 설정이 채권이에요. 됐습니다. 지금 네. 채권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19조 5천 중에 10.5조는 단기 금리형, 9조 2천억 정도는 이제 일반 채권형. 아, 일반 채권용으로. 그래서 올해는 높아진 금리에 따라서 단기 금리형의 자금이 몰렸고 내년도로 갈수록 이제 점차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급증했는데 이후에는 장기채로 또 좀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장기채를 들고 있으면 자본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올해는 안전하게 단기 금리형으로 가셨는데 앞으로 금리가 동결이 된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내려갈 거다. 네. 라고 하면 이제 투자가들은 점점 중기채, 장기채로 이렇게 넘어가시겠죠. 네. 중장기채 얼마나 이제 수요가 확대될지 그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막바지 국면, 금리 인하 시기 이렇게 그렇죠.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빠지는데 네. 그래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데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통화 정책은 서서히 완화적으로 가야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거든요. 기업 이익이 줄기 시작하니까 그때 주식하고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네. 그땐 채권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이제 월등히 좋아지는 시기고요. 채권 내에서도 일단 듀레이션으로 놓고 보면 단기채하고 이제 장기채가 있을 거고 크레딧을 하게 되면 이제 국채하고 회사채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이제 하이힐드까지 있게 될 텐데 금리 인하기에는 일단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네. 그리고 회사채보다는 이제 국채가 수익률이 더 유리합니다. 예. 금리 인하기에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벌어져요.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지지만 회사채 금리는 덜 떨어지거나 혹은 크레딧 스프레드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수익률을 크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 장기 국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투자할 때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40년 만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시기를 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시기에도 이미 분석은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상당 기간 횡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했던 구간을 이제 보게 되면 연도별로 봤을 때 한 1995년도 사례, 그다음에 2000년 사례, 그리고 2006년에서 7년, 그리고 이제 2018년 사례가 있거든요. 1995년도에는 일단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발생을 해요. 부채가 많은 쪽은 부담이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비 때문에 이제 허리가 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 처음에 중남미 국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왔던 사례가 1999년도부터 발생했던 사이클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0년도 사례인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IT 버블이 있었죠. 네.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네. 그래서 IT 버블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금리를 1%대까지
옐런 그린스펀이 이제 내렸던 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에 분업화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았었는데, 이제 이것도 중국의 경기가 이제 너무 좋아지고 국제 유가가 이제 140불까지 올라가면서 금리가 그때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발생했던 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하면서 다시 금리가 폭락을 했던 사례가 네, 있었고, 네. 그때는 또 제로 금리로 상당 기간 오래 유지를 하다가 2018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 자넷 옐런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꺾였던 게 2018년도 사례인데, 지금과 가장 유사했던 사례는 한 2006년도 사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6년도. 그때도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아주 장기간 동안 금리의 고점 구간에서 한 1년 넘게 네. 그 정책 금리가 계속 유지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인상 속도, 그리고 고점에서 금리가 유지됐던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과 가장 유사했던 건 한 2006년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투자 성과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겠죠. 예.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동결 구간이잖아요. 네. 금리 동결 구간에 1995년, 2000년 사례를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가 9.6%, 네. 11.7% 이렇게 수익이 났었네요. 네네. 금리 동결 기간에. 국채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를 보시게 되면은 15.7%, 16%. 그래서 매우 수익률이 좋았었고요. 금리 동결 구간에 뭐 2006년, 2018년 구간 보시더라도 미국 국채가 10%, 5%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 미국 장기 국채가 13.3%, 11.3% 났으니까 과거 4차례 사례에서 금리 동결 구간에 미국 국채는 100%의 수익 확률로 수익을 달성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장기 국채는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도 더 월등히 높은 더블 디짓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금리 인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96년도 사례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가 4.1, 미국 장기 국채는 2.7, 2000년 구간에는 4.9, 1.4였는데 2006년도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10%하고 13%, 그리고 20년 구간이 되면 11.8%와 30.5% 이렇게 해서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장기 국채일수록, 그리고 국채일수록 동결 구간에 대비해서도 수익률 개선폭이 더 확연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당장 시기별로 또 그 전략이 달라지니까 네. 그 정리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금리가 상당 부분 동결되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보고, 네. 채권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네. 단기채 50% 정도, 그리고 미국 국채 중에서 장기 쪽으로 한 30% 정도, 네. 그리고 미국 장기 회사채 한 20%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일단 현재 일드가 가장 높은 게 단기채니까 네. 그거 갖고 있어도, 장기채 안 갖고 있어도 이 정도 수익은 괜찮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없으니까 국채보다는 더 YTM이 높은 회사채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점이 지나서 내년이 되고 네. 내년 뒤 하반기가 올수록 단기채는 이제 비중을 줄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크레딧도 조금 줄이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투자 전략을 뭐 잘 말씀해 주셨다면은, 왜 기존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네. 뭐 채권이나 채권 ETF 상품에 이제 투자했다가 예상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가서 그렇죠. 속상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그렇죠. 위한 수정 보완 전략 이런 것도 혹시 네.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 그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좀 많았어요. ETF를 보더라도 저희 회사에서도 에이스 미국
국채 30년 ETF가 있고요. 타사에서도 그 롱 듀레이션의 상품들이 있는데 고객분들의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데 돈이 계속 들어와요. 이유는 투자가분들도 알고 계세요. 어차피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 물렸다고 그래서 손절하고 나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채는 금리가 높아진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크게 뭐 우려하시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점진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국채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다. 지금 물려있다 손치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외에 또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주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떨어질 때면 100% 좋거든요. 주식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1년의 기간을 두고 그 이유가 되면 조금씩 이제 경계하는 그런 시그널도 뭐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은 강세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 늘리고 금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 이런 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제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 가격이 좋아져요.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는데 금은 구매력이 유지가 되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강세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이 강세를 보이고 화폐가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를 주는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견되는 상황은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금한텐 유리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다. 그러면 역시나 금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하지만 금이 메인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메인 자산은 아무래도 국채가 돼야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희가 이상원 상무님하고 어떤 채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나눴는데 한 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그 사이클 막바지에 이 전략이 최선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채권.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 가장 유망한 자산은 채권이고요. 더 투자 기간을 넓게 봐서 금리 인하까지 투자 사이클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장기 국채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채권 전략이 정말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는 길, 그게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역사라고 해도 되잖아요. 경제 역사. 그렇죠. 시기. 항상 반복되었던 사이클이죠. 네.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구독자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팁이 되었길 기대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원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채권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패딩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밖에 다닐 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경제도 굉장히 아주 싸늘한 기운이 좀 감돌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그 부채 규모가 지금 세계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어디서 조사한 거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파산을 신청한 법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때가 이제 2021년인데 그보다 수가 좀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좀 암울한 이슈들이 좀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기업을 바라볼 때 대피 요령 이런 거 알면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상만 상무님께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오셨다고. 과거의 저금리 시절에는
기업들이 낮은 이자 비용 때문에 그래도 뭐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이 좀 저하가 돼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의 접근성이 좀 아무래도 네. 더 떨어지거든요. 도산기업이나 파산기업 말씀하셨는데 중견 기업까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지금 번지는 정도 수준은 아닌데 향후 한 내년이나 뭐 내후년 이제 좀 바라보면서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실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내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어떤 과정에 만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발생 안 하시겠지만 예방도 중요하고요. 예. 또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대한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장사가 중에. 그래서 뭐 A 회사라는 회사는 워크아웃, D 그룹은 그 법정 관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그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기업 구조 조정이잖아요. 그럼 구조 조정도 이게 방식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기업이 이제 내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닥치게 되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금융기관들의 차입금이라든가 뭐 채권을 발행해서는 그런 채권을 보유가 있는 채권자와의 관계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채무가 되는 거고 반대편 입장에서 채권자가 되는 건데 그런 부실 조짐이나 징후가 보이면은 우선 뭐 그 채권단이나 채권자들이 사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모여서 협의를 해서 채무 조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원리금 뭐 유예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사적으로 협의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상황이 좀 어렵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그런 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에 안 하면은 뭐 법을 하겠어. 그러니까 예. 좀 소프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채권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용어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시는 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자율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야말로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기업의 부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좀 뭐 신사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강제성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그 신사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협약이 잘 안 되면 꼭 또 이런 단계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단계로 봐서 워크아웃 같은 거로 좀 약간 공식적인 그런 그 제도에 좀 의존을 하게 되고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사실은 관련 법에 의해서도 근거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많이 좀 이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각서 쓰시죠. 근데 각서는 뭐 법률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법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각서 자체가 나중에 유효하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심리적 보완 장치를 그렇죠. 일단 뭐, 채워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좀 잘 안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 가서 제3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그 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좀 사적인 조정의 그런 단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법정 관리는 이제 법에 의존을 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 채무 관계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뭐 부실이 만약에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 물론 회생의 이제 절차로 들어갔다가 하다가 안 되면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법정 관리 이제 신청을 이제 했는데 보니까 너무 지금 해봤자 별로 답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뭐 바로 파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뭐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이제 해외 앨런 사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 이제 숨겨져 있던 회계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파산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이제 기업 구조 조정에 만약에 기업이 처했다고 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손실 폭은 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상대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실 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은 사실상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추진 주체는 법정 관련 당연히 법원이고, 워크아웃은 이제 채권 금융기관이 될 거고요. 관련 근거는 이제 법정 관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채권은 법정 관리는 내가 금융채권 말고 내가 상거래 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상 매입금, 매상 매출금
그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개시 결정이나 요건은 뭐냐면 내가 뭐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회생 절차 이제 개시해도 좋습니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결국 청산 가치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빚을 일부 탕감을 해주고 계속 살려서 계속 하는 게 결국엔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나중에 돌아갈 몫이 크겠다라는 결국 그런 판단이 서야지 이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죠.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조금 빚을 좀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다시 이제 영업 활동을 잘 해서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이제 갚아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결국 청산 가치보다 수익 가치나 회생 가치가 크다고 했을 때 워크아웃이나 이제 법정 관리가 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계획안이나 뭐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워크아웃은 이제 채권 금융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하고 법정 관리는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관리인도 뭐 지정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을 하고 뭐 계획안을 확정하는 거는 의결 요건인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쨌든 의결 요건은 뭐 예를 들면 뭐 전체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의결 요건이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부실격을 방치하면은 경제 회생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그런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고통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낮은 단계가 자율협약, 그 다음에 워크아웃,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관리, 법으로 심판하자 이러면 이제 가장 좀 힘들어지는 정말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법정 관리 갔어? 라면은 낙인 찍히는 효과, 그렇죠. 뭐 영향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도 그렇고 가장 이걸 좀 회피하고 싶은 그렇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 관리는 최대한 피하고 싶죠. 관례와 근거법 이름을 잘 보시면 또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라고 하면 결국 그 기업을 되는 거고요. 회생 및 파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 회생을 도모하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뭐 개인 회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빚이 함께 됐을 때 그냥 파산 신청해. 그리고 깨끗하게 영위에서 시작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 을 도모한다. 경제적인 효익보다는 법적인 약간 공평한 그 공평성을 더 좀 강조를 합니다. 구조 조정의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그 처리 과정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은 내가 이해관계자가 됐다고 했을 때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법적인 공평성을 더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채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법정 관리는 뭐냐면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그 회사의 채권 채무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과정에 그런 소문이 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특정 채권자가 뭐 회사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이제 기존 경영진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막 재산을 도피 은닉을 할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신청 들어온 걸 보고서는 한 1개월 정도의 검토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일단 회생 절차에 도입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개시 여부를 하게 되고요. 개시 절차를 법원이 내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그 회생 계획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채무에 대해서는 뭐 출자 전환을 하거나 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무상 감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주주도 손실을 같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출자 전환이나 뭐 상환 만기나 이제 금리를 좀 이렇게 유예하고 깎아준다든가 일부 채무를 뭐 면제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여서 다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고 회사가 이제 주관이 되겠죠. 회사가 다 채권 이해관계자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서는 서로 합의를 좀 이렇게 도출해낸 다음에 계획안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도 좋겠네요라고 이제 판사님이 딱딱 내려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초
기초법이라고 네, 기업 기초법. 구조 조정 촉진법 해가지고 줄여서 기초법인데 어렵죠? 예. 네, 뭘 연장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네. 내용을 들어보면은 조금 더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하는 워크아웃으로 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IMF 직후에는 그때 부도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예. 법원에서 이렇게 그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사람들이 인력 풀이 모자랄 정도로 파산한 기업이 너무 예, 많아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이걸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2001년에 드디어 이제 그런 기업 구조조 촉진법이라는 게 처음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그냥 법정 관리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만들었는데 네. 현실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구조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한시법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그러면 한시법이니까 시한이 만료가 되면 일몰이 됐다가 그러면 아직은 지금 법이 필요한데요. 수차례 연장을 해서 네. 계속 이제 왔는데 드디어 이게 이제 올해 10월에 이제 제 연장 만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연장이 안 됐어요. 그때는 연장이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새 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법정 관리는 이제 경제적 효율보다는 절차상 법적 요건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 회생에 또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그래서 워크아웃에 의한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아직까지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워크아웃이 네. 법정 관리보다 네. 실제 성공률도 조금 더 높고 회생하는 데 있어 예, 기간도 예. 조금 더 그렇죠. 짧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보통 뭐 한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는 예사였어요. 예. 근데 워크아웃을 가면 한 1, 2년 만에도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이 더 예, 바라나 봐요. 그렇죠. 워크아웃에서 끝나기를. 그렇죠. 예. 채권자 집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 개인들이 소액으로 채권을 투자한 것들이 막 섞여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은 뭐 은행이나 뭐 금융회사들이 대출한 것들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텐데 예를 들어 뭐 개인들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 숫자는 되게 좀 많고 네. 수는 많고. 네, 숫자는 많은데 네. 전체 합한 금액이나 비중은 별로 안 되고 그쵸, 그쵸.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을 했어요. 어. 이제 주채권은행, 채권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거 참 처리하는 게 상당히 좀 뭐 손도 많이 가고 동의서나 뭐 그런 거 다 받고 뭐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안 하고 네. 그냥 만기 되면 다 그냥 채권을 원리금 다 그냥 상환을 해주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웬 꿀이냐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기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전 200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그래 내가 주권을 투자를 해도 뭐 법정 관리만 안 가면 나는 별로 이렇게 이제 손해 안 보고 다 만기에 내가 원금 다 회수할 수 있어라는 네. 기대하에 개인들의 이제 그 하이힐드 예. 저신용도 채권의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임승차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채권 금융기관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비중도 좀 커지고 이거를 그냥 여기를 다 해주기에는 개인 손에서 자금이 개인들이 좀 좀 커지고. 전체적인 비중도 예전에 비해서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오는 개인들이 많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봐라 안 되겠는데 이거 뭐 내가 우리 금융기관들만 다 이렇게 손해보고 개인들이 이거를 다 이게 물어주는 것도 이건 좀 안 되겠는데 해서 최근에는 좀 그런 기류의 변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개인들도 손실을 분담하는 거에 다 참여시키게 하는 쪽으로 지금은 좀 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그럼 리스크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권 금융자 협의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전체 채권에 대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 대출이나 일반 무보증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CB, 전환사채 같은 채권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로 개인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CB나 BW는 이게 막 코스닥
벤처 펀드나 이제 그런 거 뭐 관련해서 그런 거는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일반 그 개인들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개인들이 위주가 된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 회의를 따로 이거는 열어서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또 나오는 예, 사례도 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변화를 좀 인지를 하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워크하우스를 통해서 좀 그렇죠. 회생한 네. 그런 예. 예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좀 이런 그 하이드 채권에 대해서 네.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선별해서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일단 있고요. 경계감을 훨씬 더 높이셔야 됩니다. 네. 눈높이나 뭐 어쨌든 그런 거 자체를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눈높이를 좀 높이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법정 관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 다 채권 신고를 하라고 이제 그다음 회사를 통해서 공고를 냅니다. 네. 채권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집회를 열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회사가 이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회사가 법원에 내가 이런 채권을 발행한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일괄적으로 회사가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당연히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가 잘 안 될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안 했더니 이 채권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근데 이거를 채권이 약간 휴지증.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그게 요즘은 신고를 하는 게 일일이 과거에는 가서 이제 뭐 법원에도 가거나 회사에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요즘 전산상으로 상당 부분이 다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집안에 앉아서도 다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내가 뭐 채권자 회의나 뭐 법원에 쫓아가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좀 뭐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시간적 여유나 그게 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회의도 한번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 일단 회의를 가면 그 관련된 회생 계획안 보고서라든가 그 서류를 좀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동명상련인 사람들 만나서 좀 필요에 의해서 뭐 같이 연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연락처로서도 좀 주고받고 뭐 단톡방도 좀 같이 파고 뭐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서 이게 물론 회사가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서도 내가 채권자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소액 채권자 입장에서 나한테 불리한 의사결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더 있다고 봅니다. 요즘 뭐 소액 주주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듯이 이런 소액 채권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자기들의 그 권리와 이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이 필요가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되는 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좀 참석을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내 채권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제가 보면은 이 법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가 좀 따라다니다 보면 이거는 하여튼 일단 인생 공부가 됩니다. 네, 소액 채권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액도 엄청난 나의 중요한 그럼요.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채권은 안정적이라고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펼쳐질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람의 일인지라 맞닥뜨리게 됐다면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시면 또 의외로 또 마음이 이제 덜 불편할 요소가 있은 거니까 그걸 잘 알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A 기업이나 D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뭐 채권 전문 카페나 저희 채권부이나 이렇게 해서 뭐 궁금증을 좀 물어와 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해 주셨습니다. IMF 그런 시절에는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보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일단 이 전자공시라든가 모든 전자나 뭐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보 얻는 게 옛날에 훨씬 편리해졌거든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발품을 팔면 충분히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보력도 생겼으니까 예. 뭐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기시기를 뭐 바라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오늘 저희 그 채권부에 항상 이제 회사채와 경제 전망 함께 해주시는 김상만 상무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라겠고요. 김상만 상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